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가족 사랑 이야기. 아빠의 실수는 가족의 용서로 완성된다. 주말 아침이었다.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일어나 주방으로 나가니 부엌 식탁 위에 토스트 한 조각과 계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다. 옆에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반숙으로 했어요. 먹고 나가요. 사랑하는 아내. 나는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차가 없었다. 몇 달 전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급한 마음에 퇴직금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나왔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다. 아내가 잠시 일하면 되고 나도 금방 새 일자리를 찾을 줄 알았다.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고 나는 평소처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며 일하는 아빠 행세를 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인터뷰는 번번이 떨어졌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아이들의 도시락이며 공과금조차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실수로 2달치 수당이 한꺼번에 들어온 날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손에 쥐고 망설였다. 일단 급한 카드값부터 내고 아이 운동화도 새로 사줬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곧 정리되면 말해줘도 늦지 않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관리 시스템 오류였고 며칠 뒤 관할 부서에서 조사 연락이 왔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금액이 작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부당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결국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좀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내 앞에 찻잔 하나를 놓았다. 나는 당신이 바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대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혼나는 게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그게 나를 짓눌렀던 것이다. 며칠 뒤 관할 공무원과의 상담에서 내 상황이 받아들여졌고 일부 금액은 반환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나는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일기를 썼고 결국 한 달 뒤 작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날 아들이 내 셔츠를 다려주며 말했다. 아빠, 다시 회사 다니면 힘들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 아빠는 이제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 지금도 나는 완벽한 가장이 아니다. 서툴고 실수하고 가끔은 지갑보다 고집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내 곁에는 언제나 실수한 나를 꾸짖기보다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란 나의 그림자까지 함께 걸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실수의 그림자 속에서도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다. 완벽한 가장이 아니라도 괜찮다.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믿는 것이 진짜 가족의 시작이다. 가족 사랑 이야기. 꺼진 화면, 켜진 마음. 나는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퇴근 후 텔레비전을 켜고 리모컨만이 내 손을 채웠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게 하루의 유일한 휴식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가족이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아내는 늘 말했다. 당신, 애들이랑 대화 좀 해줘요. 이젠 저녁 식탁에서도 텔레비전만 보잖아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당신도 알잖아. 난 이렇게라도 쉬어야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주말이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깐 채널을 돌리려던 순간 실수로 멀티탭 전원을 건드려 텔레비전이 꺼졌다. 다시 켜보려 했지만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고장이었다. 처음엔 너무나 불편했다. 텔레비전 없는 저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도 어색했고 아이들의 대화는 낯설었다. 나는 아이들이 쿡쿡 웃는 소리를 들으며 물었다. 뭐가 그렇게 웃기냐? 막내가 말했다. 아빠, 예전엔 우리 얘기 들으면서도 몰랐어? 나 학교에서 오늘 상 받았어. 나는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 우리 아들이 상 받았다고? 대단한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냈고 아내는 모처럼 웃으며 우리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가 오갔다. 며칠 뒤 나는 TV를 고쳤다. 다시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이 켜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꺼내는 시간이 더 기다려졌다. 나는 깨달았다. 꺼져야 보이는 것이 있다. 화려한 화면 너머 진짜로 소중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웃음이었다. 이제 나는 하루 1시간이라도 텔레비전을 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내는 새로 배운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행복한 내가 되어간다. 가끔은 화면을 꺼야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린다. 가족 사랑 이야기. 우리 집의 영웅.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 나도 그랬다. 젊었을 땐 내가 가족에게 멋진 아빠이고 싶었고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는 늘 평범했고 동네에서도 특별할 것 없는 이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다.
그 집의 가장은 조라는 남자였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경찰관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이었다. 은행 강도를 막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구해낸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솔직히 부러웠다. 아니, 질투가 났다. 아내도 그를 칭찬했고 아이들도 조 아저씨 정말 멋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나는 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할까? 어느 주말 동네에서 소프트볼 경기가 열렸다. 조는 강한 힘으로 홈런을 치며 모두의 환호를 받았다. 반면 나는 공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괜히 아내에게 짜증을 냈다. 당신도 조가 그렇게 멋지면 나도 좀 그 사람처럼 살아야겠어?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있어. 조는 훌륭한 경찰관이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당신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맞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도 아이 숙제를 봐주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건 나였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박수받는 영웅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평범한 아빠와 남편이었다. 그날 밤 아이가 내게 말했다. 아빠, 난 아빠가 제일 멋있어. 우리랑 놀아주잖아.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에게 나는 이미 영웅이라는 걸.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가족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가족 사랑 이야기. 무대 위의 아내에게 배운 것. 결혼 10년 차가 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해진다. 익숙함은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다. 나와 아내도 그랬다. 나는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갔고 아내는 늘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아내가 늘 밝게 웃으며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솔직히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동네 행사에서 아내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아이 친구 엄마의 권유로 오랜만에 취미였던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게 된 것이다. 당신이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고? 나는 처음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야 늘 집에서 아이들이랑 있는 게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아내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아내는 연습을 하며 오랜만에 반짝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괜히 서운했다. 아이들보다 노래가 더 좋은 걸까? 그런 질투 같은 감정이 피어올랐다. 행사날 아내는 무대 위에 섰다. 조명이 켜지자 평소 주방에서 요리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었다. 맑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녀는 분명 나와 아이들을 위해 늘 바쁘게 살던 그 아내가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환호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내의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매일 묵묵히 가족을 위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도 꿈꾸고 반짝이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는 당신이 무대에 서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시 알았어. 아내는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난 여전히 가족이 제일 소중해. 하지만 가끔은 나 자신으로도 빛나고 싶었어. 그날 밤 나는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엄마는 우리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아내의 반짝임을 질투하지 않고 그 빛을 함께 기뻐해주는 남편이 되겠다고. 가족이라도 서로의 꿈과 반짝임을 존중할 때 진짜 사랑이 자란다. 가족 사랑 이야기. 생일 케이크보다 소중한 것. 아이의 생일은 늘 큰 행사였다. 풍선을 달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좋은 부모의 기본이라고 믿었다. 올해는 특히 더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다. 올해 생일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다짐하며 예약 전화를 돌리고 케이크 주문까지 마쳤다. 아이의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파티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파티 당일 아침 예약했던 장소에서 전화가 왔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럼 우리 아이 생일 파티는? 하지만 대안은 없었다. 모든 파티장이 이미 꽉 찼고 집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아. 아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작은 입술이 달싹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빠. 그냥 우리 집에서 하면 되잖아.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잊고 있었을까? 나는 완벽한 파티만 생각했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생일의 의미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집 거실을 풍선 몇 개로 꾸몄다. 아내는 급히 머핀을 구웠고 나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꽂았다. 친구들은 많이 오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은 환하게 웃었다. 소원 빌어. 촛불을 끄는 아이의 얼굴은 그 어떤 파티장 조명보다 빛났다. 밤이 늦도록 우리는 이야기하며 웃었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아이의 생일은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만의 특별한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걸. 생일의 의미는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함께 웃고 시간을 나누는 가족의 마음이다.